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2024년 2차 대비해서 강의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정규적인 어떤 기본 강의 이런 쪽보다는 좀 이제 요약된 강의 그런 걸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건데 일단 형법이랑 형소법이랑 같이 이제 OX집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제 OX가 뭐 얇은 것 같아도 사실 얘는 두껍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서 좀 하시면 되겠는데, 이 강의는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는 좀 버거울 수가 있고요. 최소 이제 기본서를 한두 번은 보셨어야지 이게 조금 편하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수업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한번 집에 가서 교과서 같은 걸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고, 네, 웬만한 건 좀 세부적으로 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 주 배운 거 그 다음 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실제 우리 직렬뿐 아니라 타 직렬에 나왔던 거라도 해서 기출 문제 해서 이제 몇 문제씩 풀 거예요. 복습 문제로 풀고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형사법이 일단 뭐 올해 시험에서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은 그런 이제 위치로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역대 가장 어려웠던 이제 22년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 다 이제 웬만하면 보셨겠지만은 뭔가 이론적인 게 거의 다 나왔죠. 이론적인 거. 그래서 이론 같은 내용들 요거 이제 우리 책에 조금씩 정리되어 있긴 할 건데 그런 건 제가 다시 정리를 쭉 할 거예요. 하게 될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은 2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이제 제 강의에서 이렇게 여러 붙여놓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또 서운하네. 예, 많이 있지는 않았었지만 마지막까지 있었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한 문제 정도 때문에 떨어졌고 필합 못했고 나머지는 다 좀 필합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다음 2차 때는 전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합격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경찰 강의 여기 와서 시작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듣보잡이나 이럴까 봐 걱정할까 봐 얘기해 드리는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강의 경력 한 13년 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법원행시나 이런 쪽은 이제 법행에서 먼저 1등을 했었고요. 변시에서도 지금 사실상 이제 1등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론적인 이런 것은 걱정 마시고, 또 제가 모든 직렬을 대부분 뭐 해설을 달고 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관련해서는 그래서 트렌드를 좀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될 판례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뭐 적중한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딴 거 말고 모의고사하고 판례, 최신 판례 그것도 제가 1년짜리 딱 그걸 했는데 그래도 8, 90%가 최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쭉 따라가시다 보면 또 제 모의고사, 솔직히 제 모의고사 좀 어렵거든요. 일부러 제가 좀 어렵게 내요. 어렵게 내는데 그렇게 해야 실전에 시험장 가가지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리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필압을 못한 친구 한 명 있는데 맨날 시간 내 못 풀었어. 근데 시험장에서는 시간 내 풀었어요. 근데 이제 실력이 약간 부족해서 아쉽긴 하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친구가 있는데 안 보이네 이게. 자, 여하튼 여러분들은요 그 조금씩 원 시험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런 거 좀 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세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발 뭐 옆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뭐 되게 이 동네도 수강생 많은 선생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 여러분들 뭐 그 정도 역량으로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 도중에 좀 또 수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2페이지부터 한번 펴볼게요. 2페이지. 이게 OX가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빨리 못 나가요. 그건 좀 아실 것 같고. 자, 1번 볼게요.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 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 규범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누가 대상자냐 이거야. 형법의 수범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행위규범은 일반 사람들이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자기 의무를 부여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행위규범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관, 이거 갖고 자기들이 어디다 써먹겠어요?
재판하는 데 써먹겠죠? 그래서 재판 규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적 성격 중에 행위 규범과 재판 규범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울러 좀 밑에 박스 보시면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가 평가하는 평가 규범 그리고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런 의사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의사에서 의사 결정 규범 그렇게도 갑니다. 참고로 여러분 형법은요 크게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로 나눠져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요놈의 범죄적 의사에 초점을 두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가 규범이 좀 이제 객관적인 거고요. 의사 결정 규범이 주관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주로 법익을 보호한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범죄는요. 보호법익은 존재합니다. 보호법익을 보호객체라고도 얘기해요. 보호법익, 보호객체 같은 말인데 근데 모든 범죄가 행위의 객체가 있을까요? 쉽게 해서 행위의 객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뭐 상해죄 같으면 행위의 객체가 뭐겠어요? 사람이겠죠, 사람. 살인죄도 사람이겠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위증죄는 어떻게 될까요? 위증죄는 행위의 객체가 있나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범죄 중에서 보호법익, 즉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있어요. 금방처럼 위증죄라든가 무고죄 이런 거는요. 보호법익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기능이에요. 그런데 행위의 객체는 없어. 아시죠? 그래서 행위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법익, 보호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그거 나중에 한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일정한 법익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살인죄 마저 얘기하면 살인죄 행위 객체는 사람이지만 살인죄 보호법익은 뭘까?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 그리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건강 이런 겁니다. 신체 건강. 자, 3번 가봅시다. 형법에서 이제 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항상 싸워요. 보호적 기능 이게 이제 법익 보호 이런 거, 법익 보호, 뭐 행위적 가치 보호 뭐 이런 것 등이 있게 되는데 그런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보장적 기능은 뭐죠? 국가의 공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법익 보호를 막 강조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투태해요. 근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막 주장하면 또 법익 보호가 좀 나태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비례 관계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 아니야. 철저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철저한 반비례. 이게 이제 예전 사법시험 기출지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철저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아셨죠?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보장적 기능, 보호적 기능 이런 말 써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알겠죠? 국가의 공형벌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 보장. 이에 반해서 보호적 기능, 이제 서로 모순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법익 보호 기능은 뭐래요? 형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익 침해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강력한 법익 침해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보장적 기능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막 철저하게 처벌해, 살벌하게 처벌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유와 권리가 그만큼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와 권리를 엄청 보장하면 철저히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4번 형법은 법 규범으로 법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보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하면 법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보충성에서 반려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형벌이라는 강제력, 강력한 수반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밑에서 써있죠? 중간 부분에 형법은 다른 수단에서 법익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우수단으로서만 사용돼야 된다. 이런 걸 보충성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볍게 받고 이런 질문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문법주의, 이제 관습형법 금지 원칙.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 이거를 형벌 불소급 원칙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 원칙.
그리고 유최석 금지원칙. 그럼 이게 이제 고전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초창기에 이제 우리 고전 학파는 이 네 개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 네 가지만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죄형 법정주의를 하다 보니까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우리 당장 나치들, 옛날에 독일에서 나치들, 걔들만 하더라도 걔들이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럴 때 막 생체 실험했잖아요. 뭐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2차 대전 때 그런 거 했었는데 법에 없이 했었을까? 아니요. 법 만들어서 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인류 공영을 위해 유태인 저 쓰레기들은 생체 실험에 대상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자, 원래 이 죄형 법정주의가 왜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자의적인 공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이거 갖고는 부족해서 적정성 원칙이라는 것까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내용까지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적정성 원칙은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왜요? 대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내요. 법률의 내용이 우리의 헌법 질서에 반하니까 이게 나가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적정성 원칙인데 잘 나오는 편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네 개가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마지막이 합치면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성문법주의하고 명확성 원칙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죠. 포괄 위임 금지 원칙. 포괄이임 금지 원칙 이쪽으로 가는데 초창기에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이걸 좀 잘 못 만들었어.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라던가 또 포괄임이 반하면요 당연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임을 할 때 당연히 위임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 하위법규에다가 이제 어떤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위임할 수 있는데 구성 요건의 점과 그다음에 이제 제재, 형벌의 점 이걸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거든. 똑같잖아요. 포괄임금지나 명확성 원칙이나. 그래서 대부분 같이 걸려. 근데 요새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88년 개원 이래로 벌써 이제 좀 있으면 40년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깔렸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자들 그걸 다 준수를 해요. 그래서 요새 요런 거 반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런 거 반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이제 요 동네하고 요 동네 있죠. 이 두 개가 계속해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 말고 우리 통상 보안처분이라 그러죠. 형벌 이외에서 보안처분 쪽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 특히 공소시효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요. 유최석 금지 원칙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입법자들은 A1까지만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사회 현상에서 복잡하다 보니까 A2, A3 현상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바로 못 따라가고 있는 법 갖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유최석 되냐 안 되냐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성 원칙은 매년 나오긴 해요. 헌법재판소에도 날리는 게 꽤 있으니까. 근데 형벌법규 관련된 게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헌법에서 따로 내거든. 그래서 잘 안 내. 형사에서는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형벌이니까 형법에 이제 주로 적용돼 형법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적용 범위에서요. 적용 범위에서 적용 범위. 자 원칙. 유리한 경우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리할 때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불리한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 관련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송법 규정. 적용 될까 안 될까? 일부러 제가 지금 써드렸잖아요. 형벌이라고 형벌.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요 원칙적으로 적용은 안 됩니다. 적용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히 이제 보안처분.
보완 처분. 이게 사실은 형벌하고 더 대치가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건 실체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원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 중에 공소시효 적용 범위 아니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보완 처분 여기도요. 자, 알려드릴게요. 원칙은 적용을 안 해요. 형벌이 아니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있어. 가포법상의 사회봉사 명령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이거의 사회봉사 명령. 사회봉사 명령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다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판례 변경. 자, 우리가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 변경입니까? 판례 변경이? 자, 판례 변경은 일정한 법률은 그대로 존재해요. 법률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해석만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벌불소가 원칙 이런 거 소급표 금지 원칙은 어떨 때 논의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됐을 때잖아. 개정됐거나 신설됐었을 때. 기존에 없던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됐었을 때 그 개정법이나 신설된 법을 과거를 향해서 적용할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판례 변경은 조문은 그대로 있다니까? 법조문은 그대로 있고 해석만 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야, 법조문 그대로 있잖아 이거예요. 법조문 그대로 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양형 기준표. 자, 이것도 뭐죠? 양형 기준표는요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다 적용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판사들이 판결할 때 이거 참조하도록 돼 있어. 참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참조하도록 돼 있고 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표와 달리 양형을 할 때 판결 이유에 따라 그 취지를 써주긴 해야 돼. 그런 제한은 있지만 이게 법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적용되는 것은 우리 형법, 형벌법규 규정은 거기나 적용되고 나머지는 거의 적용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딴 건 다 비슷한데 소송법 규정 중 소추 조건에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라고.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는 소송법 규정에 아예 적용이 없어요. 없는데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소송법 규정 중에 소추 조건. 우리 여러분 소추 조건이 뭐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위한 유효 조건이고 또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무죄 실체 판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요. 아셨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인정합니다. 참고로 소추 조건, 처벌 조건 이런 건 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이제 적용 범위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기도 피고인에게 요것만 안 돼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그리고 금방 제가 얘기했던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 이런 건 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좁게 해석을 해요. 좁게 해석한다고. 피고인한테 유리한 걸 좁게 해석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알겠죠? 반대로 구성 요건을 축소 해석해 줬어. 구성 요건을 축소 해석해 줬다고. 그러면 범죄 구성 요건은 피고인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축소해 주는 것은 오히려 또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장난에 속지 마셔야 될 게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유추해석 이런 쪽에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또는 목적론적 해석은 형사법상 형법상 허용되는 해석 방법이다. 안 된다. 이런 거 나오는데 당연히 돼요. 어느 경우만 안 돼요?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안 될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건 확대 해석이건 피고인한테 불리한 방향으로만 안 되지 유리한 방향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결국 이제 판례 누가 많이 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성문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책에 각 직렬에서 나왔던 거 사실 제가 원래 요 책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같은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 저자께서 지금 원고 거의 끝나셨다는 데서 내가 늦었다.
그래가 지금 제가 이 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제 걸로 나왔을 건데 네, 물론 이제 내용 들어가면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같은 컨셉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한 출판사에서 또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제가 또 남이 썼는데 제 이름 넣으라고 또 저도 존심상 안 되겠고 저도 그 쳐보면 제 책 되게 많아요. 1년에 한 2, 30권 내가요. 2, 30개 종류가 나가거든. 각 직렬에서.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양보해야지. 초창기 잘 안 팔리는데 제가 책 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출판사에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저쪽 책은 이제 서로 내려고 하는데 이런 쪽은 서로 좀 이렇게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보자 이제 이거 저는. 자, 여하튼 좀 잘 외워두시고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재형법정주에서 1번부터 가봅시다. 형벌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정도는 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렇죠. 모든 법을 똑같이 아주 일반인이 봤을 때 다 알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이런 거고. 자, 그래서 밑에 우리 이제 판례 리딩 케이스 하나 써놨는데 판결문지 1번 봐봐요. 대괄호 1번의 세 번째 줄. 다소 광범위하여 누구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 썼더라도 일반인 통상 해석 방법에서 뭐가 금지되고 뭐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면 명확성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지 2번에서 금방 본 내용이에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도 잘 나옵니다. 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맞아요. 최소한인 최대한의 명확성 맞아요? 거꾸로 썼지. 문장상 말이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항상 틀리게 잘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은 최대한 명확성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요 판례는 참 잘 나옵니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형법에서 이제 부당이득죄 거의 안 나오죠. 알박기 이제 그거나 나오는데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그 비교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 원래 급부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해당 법률 조항으로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 이익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으로서도 객관적이고 구속적인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의적 선별적 법 집행회로 이끌리기 쉬워 해당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부당이득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명확성 원칙에 반했으면 우리 형법조문에서 안 배워요.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이런 거는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밑에 저기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등의 용어들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에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어떤 게 현저한 부당한 이익인지. 그래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 형법에 살아있잖아. 그렇게 하시고. 자, 4번 나오네. 자, 여러분들 항상 막 시험이 가까우고 그러면 불안하죠. 불안나잖아. 그렇잖아. 누구나 불안감 뭔지 알아요. 그래서 볼게요. 정통법에서 불안감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고 참고로 여러분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와 이제 규범적이라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이런 건데 한마디로 평가가 필요한 거 앞에 써 있는 거. 평가적 정서적 판단 이게 이제 평가를 요하는 겁니다. 근데 규범적 구성요건 말고 이제 그 뭐 사실적 구성요건 요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평가가 필요 없는 거야. 평가가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 여러분 딱 보면 우리가 사람인지 아닌지 직관으로 알잖아요. AI는 그게 안 된대. 누적된 정보를 통해서 일치, 사람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만 우린 직관으로 알잖아. 사람하고 고양이 그런 걸 우리가 평가를 해요? 필요 없죠. 그런 게 이제 사실적 구성요건 요소고 이제 음란성 이런 건 뭐죠? 평가가 필요하잖아. 뭐가 음란한지
그게 이제 사회적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가 사회적 평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라 그러고, 자, 재물의 타인성에서 타인 소유 요런 거는 뭘 찾아봐야 알아요? 민법을 찾아봐야 알거든.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얘기한 게 예전에 한참 전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를 나눠 가지고 법률적 법적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와 사회적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를 나눠서 물어본 적이 있다니까.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면 사회적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 법률적 평가가 필요하면 법적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적 규범, 사실적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성 요건 요소. 자, 어쨌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냐고 조마조마한 느낌 맞죠? 이를 불명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가 죄형법 정죄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불안감 나오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얘기했잖아. 저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가 불안하지. 그래, 명확하지가 않아. 명확해. 참 죄송. 명확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하다. 명확하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5번 갑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이제 집단행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이렇게 했는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했는데 여러분 공무 외의 일과 공무와 사무 구분 안 돼요? 누가 봐도 되지. 당연히 공무원법에서 그 사람에게 구체적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죠. 그게 공무야. 그거 상관없는 거는 공무 이외의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던 헌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나씩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4번, 5번 같은 건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6번 옛날에 참 잘 나오던 거다. 자,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가 저는 이걸 키워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풍기문란 이런 거는 솔직히 뭐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무슨 법에 있어요? 밑에 봐봐. 청소년법이죠. 청소년보호법.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보호법 얘기가 나오면요. 역대 청소년보호법에서 이게 어떤 죄형법 정죄에 반한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차라리 청소년보호법 이런 거 나오면 청소년보호법상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 정의 위반이 된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얘기가 나오면 죄형법 정의에 반하는 거 없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근데 다만 청소년 성보호법 말고 청소년 성보호법은 요새 아청법이 아청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그냥 청소년 보호법.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옛날 저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외웠거든. 그래서 언뜻 보면 다른 법에서는 풍기문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해 이런 거 나오면 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역으로 좀 외워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쩌고 써놨는데 요 판례는 그냥 청소년 보호법으로 대체하고 외워버리십시오. 이러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시고 7번. 이게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었더라? 근데 저도 이거 봤었는데.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 20조의 2 제2호에 도로에 구부러진 곳. 여러분 한국말 몰라? 구부러진 곳.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죠. 커브길 쉽게 얘기해서. 그럼 커브길에서 추월하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제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밀립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8번도 가볼게요. 8번에서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량 어리틀인데 솔직히 여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할 것 같은데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도 저도 그냥 당장 외우고 있는 건데 잠깐 봐봐요. 대기환경보전법 2조 12호 소량의 의미.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디 나왔냐면 잠깐 봐봐요. 밑에 대기환경보전법 이 법 자체를 볼게요. 참고해서 정의 나오는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호에서 첨가제,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첨가제 이런 거 우리 이제 그 뭐죠? 좀 차 좀 오래되면 뭐 예를 들어서 불스원샷 막 이런 거 넣잖아. 그런 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첨가제라는 이 전제를 깔면 소량이 어느 정도일지 대충은 감이 잡힌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위에 문구만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2조 12호 소량이라는 용어 그냥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렇게 되면 소량이 어느 소량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대기환경보전법 원문에서 첨가제로서의 자동차 연료의 소량 첨가 이런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한 10리터 넣었는데 첨가제를 15리터 넣으면 이게 말이 돼요? 첨가제는 거기 한 해봐야 한 뭐 몇백 밀리리터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리터도 안 되는 이제 몇백 리터, 밀리리터, 몇백 밀리리터 이제 요 정도나 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서 좀 같이 암기를 해버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8번만 나오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딱 떠올리면 돼. 아, 그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첨가제로서 소량, 그 정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근데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것도 1번이 참 우리 평상시 이제 물론 좀 봤던 것도 있었는데 좀 잘 모르는 것도 한 2개가 사실 1번에서 좀 섞여서 나오긴 했었어요. 자, 9번 갑시다. 9번.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음란성. 자, 우리 공연 음란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음란성이 죄형법정지의 명확성책에 반했으면 싹 다 사라졌겠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개념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는 저기 뭐 다른 개념하고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란성은 명확성책에 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음란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형법을 제정하면서 2, 3, 4조 음화반포죄 구성 요건에 음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명확성책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음란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판결로지 이번에 그 내용이 써 있죠. 음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 정지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란성 요거는 요런 게 여러분 법률로 평가할까? 음란을 법률로 평가요? 아니야. 이거는 사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회적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법적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와 사회적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나온다 그랬는데 음란성은요 시대마다 좀 달라져요.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대표 주자입니다. 외워두십시오. 자, 그래 10번. 자, 여기는 아동의 덕성을 심히 헤아할 우려. 이건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동의 덕성이 뭔데? 여러분 덕성이 뭔가 와닿아요? 덕성. 이제 도덕성을 뭐 심히 헤아할 우려 뭐 이런 건 같은데 요런 표현 자체는요 딱 명확성에 반합니다. 아무리 봐도 덕성을 심히 한대. 저기 우리 덕성여대도 있고 그러는데 같은 덕성입니다. 맞습니다. 말장난이긴 한데. 그래서 갑자기 덕성여대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매칭이 그때 잘 안 돼가지고 헛소리긴 한데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MT 같이 저기 덕성여대 미대 애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딴 애가 제 좋아하고 전 또 딴 사람 좋아해서 절 좋아했던 친구를 그러니까 평일날 봤더니 그날 이제 화장을 안 하고 봤으니까 별로였거든. 나중에 봤더니 엄청나더라고. 걔네 집이 엄청 잘 살더라고. 그래서 평생 후회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여하튼 다동의 덕성을 심히 할 우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성칙에 반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판결로지 2번도 보시면 여기서 미성년자의 음란성 또는 잔인성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어서 제가 참았던 건데 자 잔인성 요것도 명확성칙에 반합니다. 음란성은 괜찮은데 잔인성 그리고 뒤에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자 요런 것들도 명확성칙에 위배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 요게 잘못 읽으면 음란성까지 명확성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음란성은 아니에요. 음란성 빼고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그리고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아셨죠? 요게 바로 명확성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성 부분 좀 이렇게 X 좀 하세요, 여러분. 음란성 부분 원래 이 음영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른 그쪽에서는 제 책에서도 이 음란성은 음영이 안 들어가 있거든. 볼드 처리가 안 돼 있고 잔인성 조장 우려하고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것만 명확성칙에 반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또 가봅시다. 우리 형사소송법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 308조 또 증거의 증명경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할 때 증거, 자유심증 형사소송 배우면서 너 내도록 썼잖아. 당연히 명확성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거에는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가 있죠. 그래서 진술 증거 내 자백 진술과 자백의 진술이 있고, 아셨죠? 이런 것들 다 배웠잖아. 그 자유심증은 뭐야? 법관의 어떤 증거를 놓고 이거를 믿을지 말지, 이게 법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렸다 이거죠. 자유심증.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12번. 그치. 얘도 예전부터 잘 나왔던 판례인데, 폭처법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나옵니다. 활동. 다소 추상적 포괄적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활동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생각해봐요. 이 범죄단체에 있는 애들이 이 활동이, 얘들이 뭐 바르게 살기 운동하겠어요? 새마을 뭐 이런 걸 하겠어요? 당연히 할 게 범죄 활동밖에 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수험생이 하는 활동이 뭐가 있어? 공부밖에 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조폭애들이 하는 일이 당연히 범죄 활동이겠죠. 이런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가볍게 칩시다. 자, 우리 또 예비군 하면 또 깝깝하죠. 여러분들 이제 예비군 다닌 사람들, 어떻게 지냈나 모르겠다.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갔다 와가지고 제 친구들 딱 했는데, 제가 처음 갈 때 애들이 다 이제 5년 차 이상 만나서, 너 이렇게 군복이 새 거냐? 고등학교 친구, 제가 지방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만났었거든요. 했더니, 계속 전주 수업 받았어? 그래서, 아니. 군복이 새 거야? 이번에 제대했음. 그래가지고, 4년을 늦게 가요. 딴 애들보다. 4년을 늦게 가가지고, 하여튼 한 4, 5년 늦게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할 때 애들이, 야, 나 따라와. 애들이 끌고 다녀주고 이제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학교에서 이제 받았었고, 기억이 나는데,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 후문이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하는데, 이제 우리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 자, 이게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밑에 판결의 1번 잠깐 보시면,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에 관한 제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토 예비군 설치법 15조 9항 후문에서 규정한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란 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예비군 훈련의 소집 대상이 된 자, 이게 당연히 수령할 의무 있는 자야. 제가 금방 얘기했던 전달할 의무 있는 거고, 그래서 소집 대상이 된 자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는 현재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희한한 게 아니죠. 그래서 판결은 2번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비군 설치법 소정의 훈련 소집 대상 예비군 대원이 통지서의 수령 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사실관계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신부님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예비군 통지서가 나왔는데 수령을 거부한 거야. 수령할 의무인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았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수령할 의무인자, 예비군 훈련 받을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14번 한번 가서 볼게요. 14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 1항 나오게 되는데,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 그리고 이거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즉시예요. 즉시 라인 나우 몰라? 저기 나 열람등사 하러 왔는데 해주세요. 안 하고 있어. 바로 즉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봐도 즉시야, 즉시.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태클을 걸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디까지 열람하고 등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요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죠. 요런 건 없는데, 그런 합리적인 그 시간 소요되는 거 빼고, 쓸데없이 지체하는 거, 요게 이제 즉시 응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더라인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곧바로, 제가 라인 나오라 그랬잖아요.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하여 준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불명확하지 않다고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즉시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즉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즉시가 문제됐다. 자, 그리고 15번. 여러분들 이제 뭐 사전 투표할 시간이 없네. 본 투표를 할 시간은 있겠지. 10일 날 어쨌든 수업을 빼더라도 투표는 해야겠지만.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구하고 어디하고 겹쳐요?
시도지사 선거하고 겹쳐요. 이게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광역자치단체. 그래서 당연히 시도지사 선거구하고 교육감 선거구가 겹쳐.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시도지사에 관한 선거 규정을 준용해요. 문제 있어 없어? 가장 이게 가까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법 죄형법정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식으로만 생각하셔도 돼. 시도지사 뽑는 거하고 교육감 선거하고 겹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전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넘어가시고 16번 갑시다. 16번. 요새 그 선거 기간이어서 제가 이제 하얀색만 주로 입고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난주에 이제 저기 변호사 시험 계속 지금 수업 중인데 거기서 하루는 파란색을 입고 가거든. 오해 소지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빨간색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을 제가 표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제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얀색이 편하더라고. 괜히 뭐 딴 색깔 입었다 또 다른 정당이 있을까봐 겁나더라고. 네이비색을 입자니 또 좀 우리 조국 혁신당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옷 입기도 참 힘듭니다 요새. 그래서 흰색은 특별히 없는 것 같더라고. 분홍색도 별로 없고. 자, 어쨌든 16번 형법에 125조 폭행 가혹행위 중에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행함에 해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 좋아, 우리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한 자 또는 이를 보조한 자,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그죠? 그 다음에 피의자 몰라요? 알잖아. 기타 사람은 누구겠어? 수사 관여하는 참고인 이런 사람. 폭행 다 알잖아요. 죄형법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리 없죠. 위배되지 않습니다. X. 17번 그래, 이런 거 공익을 해야 할 목적. 이게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치는 그런 거랑 삐까삐까한 애들이에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가 공익인지를 어떻게 알아?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데. 그래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예전 전기통신기본법인데요. 당연히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 그것도 있고 허위의 통신 부분도 사실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저는 허위 통신보다는 오히려 앞쪽에 있는 이제 공익을 해야 할 목적, 그거에 초점을 좀 더 두고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도 봐봐요. 삐까삐까잖아. 외국 한가리 규정의 괄호가 아니라 따옴표에서 도박, 이건 좋아. 기타 범죄, 오케이. 근데 이 뒤에 부분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데 민법 103조에 가면 이게 이제 선풍사질이라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런 얘기를 해요. 민법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우리 형사법에서는 하나하나가 딱 명확해져야 되는데 두리뭉실 할 수가 없다고. 뭐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인데 알 수가 없어요. 선량한 풍속은 우리 동네랑 저쪽 동네랑 달라. 이건 제가 도박제 때 주로 얘기하는데 한 게임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도움을 주는 줄 아세요? 그 고스톱에 대해서 지방마다 고스톱 룰이 달라.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공부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 번씩 이제 고돌이 놓치고 막 하는데 서로 막 그 다른 거야 룰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딱 하죠. 야, 한 게임 룰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처럼 그 지역마다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도 좀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전라도 지역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야. 근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또 반대로 B라는 행위가 경상도 지역에서는 당연히 되는데 전라도에서는 그걸 또 안 된다고 한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것은 관습적으로나 이게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구성 요건의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명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렵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런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습할 때 여러분 반하지 않는 것보다 반하는 것들이 더 명확하게 좀 외워져요. 그래서 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암기를 하십시오. 알겠죠? 아까부터 아동의 덕성을 해야 하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리고 잔인성, 범죄 충동을 일으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딱 확연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써있죠? 최대한의 명확성 아니라니까. 우린 최소한의 명확성. 이거 아까도 봤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게 된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 20번에서 내란 선동죄에서 선동. 단지 언어적인 표현 행위일 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내란 선동죄에서 선동이 빠졌겠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석기 의원 그쪽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걸 내란 음모로 공소제기했었거든요. 처음에 내란 음모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뭐 한참 강의할 때인데 내란 음모? 야, 그때 제가 사실 한참 이제 우리 종합반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이거 음모 되면 내가 진짜 팔 하나 건다. 했다가 살짝 빼고 손가락 하나 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요, 다를까 당연히 음모는 안 돼요. 음모는 실제적 위험성이 전혀 없어. 아니 우통벗고 알통구부 하면서 막 대한민국을 전복하자. 돼요? 얘들이 뭐 나중에 뭐 슈퍼맨들이야 다?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잖아. 폭탄도 하나 없었고 당연히 안 돼요. 음모는 실질적 위험성이었거든. 근데 제 선동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동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선동 인정했어요. 그래서 선동까지 처벌됐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1번 성문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야 된다. 그렇죠? 관습법 말고. 그래서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범죄와 형벌은 국민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유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그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요. 아셨죠? 국회 제정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 형벌 말고 다른 것 등은 굳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형벌법규 이런 것 쪽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만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위임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23번에 나와요. 지금 23번에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포괄 임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하라고 이런 거예요. 자, 마저 22번 봅시다.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도 적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입법자들이 만능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영역만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모르는 거는 누구한테 맡겨요? 전문가인 행정부에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행정부에다 해서 하위규범에 위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번 갑니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에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권 법률이 즉 위임하는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구성 요건 정했으면 그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죠. 형벌의 점에서 형벌의 종류, 징역을 할지 벌금을 할지 또 징역이라면 뭐 이거를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로 할지 그렇죠? 그 사항과 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정확하게 위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제시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뭐에도 반하는 거예요? 포괄임금 원칙에도 반하지만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거의 세트로 다닙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24번 봐봐요.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이 하위규범 행정부에서 정하는 위임 명령입니다.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 정지 원칙에 반한다. 뭐라고요? 기본사항 구체적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나 상위 명령부터 위임 명령이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으면 아니 여러분 대강만이라도 예측할 수 있으면 돼요. 최소한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가이드라인. 요거 제시하고 위임하면 충분합니다. 요 질문 좀 어렵네. 자 밑에 판례도 써있죠. 언더라인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위임 명령이 규정된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의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이 규정될 써 있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세히 위임하면 왜 위임이야? 지가 다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딱 정해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위임 명령이 여러분 대통령령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각종 부령이야, 부령. 각 장관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임 명령. 여러분 헌법에서 기본권만 배우긴 하지만 이런 내용도 살짝 안 배우나요? 위임 명령이 뭔지 이런 거? 안 배우나? 배우죠? 조금씩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잘 하시기 바라겠고. 자, 25번 갑니다. 25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 이 법규명령이 뭐다? 대외적으로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경우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없으니 당연히 무효지. 근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어요. 입양이 됐다고 엄마 아빠가 생겼다고.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게 됩니다. 당연한 내용.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시면, 자, 구근로기준법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에 연장 합의의 한도에 관해, 자, 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안 했다니까, 한도에 대해서.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하위법에서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처벌해버려요. 돼, 안 돼? 안 돼. 이게 엄마 아빠가 없는 애잖아. 상위법에서 연장 합의 한도에서 아무런 얘기 안 했거든. 근데 밑에 하위법이 지 맘대로 연장 3월까지만 가능하고 이거 넘어가면 처벌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이건 당연히 상위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것을 지가 규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밑에 써 있죠. 밑에 세 번째 줄.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같은 법 시행령 12조는 주행법 전칙에 위배된다.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야 이거 규정해 한 것까지만 규정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규정한 거예요. 상위법에서 써놓지도 않은 것을 지 맘대로 한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번 가봅시다. 27번 식품위생법 11조 2항이 자 과대 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을 합니다. 자,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판단되므로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주행법정에 바란다 했는데, 그럼 봐봐요. 식품위생법에다가 과대 광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넣으면 법전 자체가 어떻게 되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대 광고라던가 또 기타 필요한 이런 사항 등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이들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위임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밑에서 해설도 써있죠. 두 번째 줄에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전이 너무 두꺼워집니다. 그런 겁니다. 자, 28번까지 하고 싶게요. 유해화학물관리법 35조 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해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렇게 돼 있어요.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환각물질은요 쉽게 해서 되게 좀 빨리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상위 법에다가 해놓으면 여러분 법률 개정이 쉽습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쉽습니까? 당연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훨씬 쉬워요. 특히 시행규칙이. 그런 쪽으로 해놓는 게 이거는 타당하죠. 왜냐하면 실컷 이제 A라는 물질 발견해서 야 이런 거 빨면 처벌해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갑자기 벌써 발전해서 A 다시를 만들어놨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위 법에다 위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 한계를 설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35조 1항의 섭취, 흡입이라고만 규정,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거 죄형법정에 반한다? 아닙니다. 이런 거는 유해화학물질 같은 것은 법이 못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하위법규에 해주는 것이 훨씬 이걸 규제하는데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어디 썼냐면 15페이지 첫째 줄에 써 있잖아요. 봐봐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 있다. 입법 취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기 해봐야 본드 빨았다고. 근데 요새는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좀 쉬었다가 29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